자, 개정법령 최신 판례 특강 진행할게요. 자, 지금 종강하고 이제 쉬셔야 되는데 또 끌려오셔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신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고 3기 전까지는 그래도 요거 한번 돌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거 왜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3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닥친 것부터 일단 하셔야 돼요. 과거에 못했던 거 그걸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누적됩니다. 그거 말고 앞에 지금 닥치는 거 있죠. 3기 전까지는 오늘 이제 특강하고 나면은 다음 주 3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신 판례를 일단은 먼저 보고 오세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3기 하면서 다시 또 공부할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또 채우시고, 그리고 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자꾸 반복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부한 거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목표는요. 원래 제가 3개 주제를 내세웠었어요. 개정 법률 하나, 그 다음에 최신 판례 하나, 그리고 우리 수험서에 반영되는 내용, 이렇게 해서 3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그 시간 내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수험서에 있는 반영되는 내용은요, 그냥 강의 중에 설명으로 하고 자료는 나중에 제가 추록이니까요. 교재 추록이니까 교재 추록은 추후 올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판례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 거예요. 어차피 그 추록 내용이야 자료로 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리허설을 해봤는데 시간 내에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이 특강의 효력이 반감되니까 오늘은 법률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어떤 내용이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면요, 프린트 있죠. 프린트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제가 전자칠판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그냥 프린트로 보시면 돼요. 판례 내용도 많고 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종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1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부터 시작하죠. 2페이지 펼치시고요. 자, 조문 보시면 되는데 조문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그래도 조금 언급될 만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는 근기법 부분인데 근기법에서는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 막 도입됐죠. 그런 건 1차 문제고요. 2차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전자문서로 체결 가능하다.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여기 줄거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종전과 개정법률 이렇게 2가지 비교해 놨습니다. 설명 들어가 보면 종전에는요, 뭐라고 돼 있었는지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종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요,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서면이라 하면 종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종이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 근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17조 1항에 있는 내용이 명시하라 돼 있었죠. 2번째 줄에 보면 명시란 단어 보이시죠? 제가 이 강의 중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시라 함은 보여주는 거다. 당신이 몇 시간 근무하고 임금이 얼마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고, 서면을 얘기하지 않고 17조 2항을 가면은 2항에서는 3번째 줄에 가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종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은요, 옆으로 그대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럼 굵은 글씨 보이시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말고 회사 내 이제 인트라넷 이용한 그런 회사 내에 있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냥 전자계약서, 아니면 PDF 파일을 통한 전자계약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조문이 해고 서면 통지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고 서면 통지에서는 법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되니까 해고 서면 통지도 당연히 전자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고 서면 통지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판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판례에서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얘기합니다. 하지만 되게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원칙적으로 무조건 인정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자, 이해하셨죠? 그럼 뭐 만약 시험 문제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문제에서 근로자 갑이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법조문 과정 그대로 풀면 돼요. 근데 해고 서면 통지를 받는데 근데 전자문서로 받았어요. 이메일로 받았다, 또는 뭐 모바일로 된 그런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받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노조법 부분입니다. 자, 옆으로 3페이지 가시면 되겠고요. 노조법 보겠습니다. 자, 2번째 주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 이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 해고된 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기업별 노조에는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
초기업 근로조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됐었고요. 예전에 이제 노동조합을 가입할 때는요, 노동조합 조직 형태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달랐죠. 초기업별 노조일 때는 실업자 구직 중이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일 때는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종종 규정이었잖아요. 종종 규정 어디 부분 때문에? 제가 굵은 글씨 표시해놨죠. 읽어보시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했을 때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근로자 아닌 자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즉 근로자로 봐주겠다. 근데 이거 넘기고 나면 여기서 중노위에서 졌어. 그러면은 근로자 아닌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이 기업별 노조 가입했다. 그러면은 2조 4호 라목에 의해서 근로자 아닌 사람 가입했으니까 그 기업별 노조의 존재도 위태로워졌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옆으로 가시면 삭제됐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기업별 노조든 초기업별 노조든 그 안에 실업자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제가 서울여성노조 판례라고 얘기를 하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례는 노동조합 조직 형태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했던 판례입니다. 이 2조 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거야. 초기업별 노조는 이거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판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여성노조 판례예요. 근데 이제 그 판례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가 만약 나왔다. 그럼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든 산별 노조든 그 안에는 해고된 사람, 구직 중인 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이제 더 활성화가 돼 있죠.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 하려고 그러면 실업자는 가입 못하니까 회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 자, 기업별 노조 만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활동해요. 그럼 이 사람을 탄압해가지고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 해고해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못 살아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야. 하필이면 또 기업에서 함정 수사를 막 한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 문제되는 행위들을 쭉 다 옛날 것 파악하고요. 동료들하고 다 캐묻고 해서 이 사람 징계 사유 만들어서 해고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것도 좀 이어서 얘기해보죠. 불이익 취급했을 때 징계 사유 있는 근로자. 근데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해. 그럼 우리는 분노라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이 주로 보면 노조 활동 열심히 하거든요. 해보니까 좀 약간 리스크도 있고 근데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조 활동하다가 탄압받아가지고 해고돼요. 해고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조문 살려가지고 중노위까지는 그 사람이 노동조합 만들고 나가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노동조합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동조합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기업별 노조든 초기업별 노조든 해고된 사람이 노동조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결권이 더 확장됐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막 출입을 해요. 그렇잖아요? 회사 내에 노조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 내 노조 사무실 들어올 때 땡땡 기업별 노조.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나 조합원이요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달갑겠어요? 싫겠어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결권을 확장시켜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려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들이 반영된 게 아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밑에 가시면 그래서 양가로 2번 가실게요. 비종사 근로자 처음 들어보죠. 예, 요번에 법 개정되면서 들어온 게 비종사 근로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비종사 근로자는 회사 직원 아니란 뜻이에요. 종사 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 비종사 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종사 근로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 제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전조문은 제5조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할 수 있고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개정법률을 보시면요. 1항이 추가되었고 1항에 있는 내용은 자유롭게 조직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2항이 추가되는데 2항 내용 보시면 가로 종사 근로자 단어 보이시죠? 윗줄로 갑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 즉 현재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종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해고된 사람 아니면 다른 회사 직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회사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해줬죠.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했을 때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게 원래 2조 4호 라목 단서에 있었죠. 근데 이것이 5조 3항에 내려갔고, 근데 의미가 크게 달라졌죠.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해고된 사람이 노조 활동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노조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사 근로자면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 비종사 근로자일 경우에는 어떻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효율적 사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좀 제한이 따른 거죠. 노조 가입, 노조 조직에는 문제가 없으나 활동에 뭔가 조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지금 해소해 준 게 이 5조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또 사업장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양가로 3번 가시면 대의원 자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노동조합 내부의 기관, 기구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대의원은 제가 국회의원하고 빗대서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동조합 내부의 위원장도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기업별 노조인데요. 그 다음에 대의원들도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자, 이러면은 그 회사의 이해관계, 그 회사의 근로자를 위해서 활동하겠느냐,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대의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대의원이 뭘 가름한다? 총회를 가름하잖아요. 위원장 혼자서 못해요. 위원장 이런 간부들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총회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총회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총회는 조합원들 전체로 구성되니까 적어도 이 기업별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실제 보면요, 기업별 노조, 뭐 초기업별 노조 다 떠나서요, 대의원들이 대부분 의결 다 전체를 그냥 대의해요. 주로 총회는 처음에 만들 때만 총회 개최하고요. 그 이후 보면요, 대의원 대회 바로 만들어가지고 대의원이 총회를 다 가름해버려요. 그래서 대의원이 모든 걸 독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무다. 그러면 대의원만 먹어버리면은 이 회사의 이해관계하고 무관하게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 회사에서는 걱정이 되겠죠. 자,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한 다음에 대의원을 잡아버렸어. 전체를. 그러면은 찬반 투표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임금 올려줄게. 그러니까 조합원들, 우리 회사 다니는 조합원들은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아니다.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금 필요 없다면서 갑자기 쟁행을 해요. 대의원들이 찬반 투표해서. 이런 우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의원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걸 막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려사항이 있다.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이제 사용자 단체의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을 입법했단 말이죠. 자, 안에 들어가 보죠. 종전 법조문 보시면 1항 가면 규약으로 총회 가름할 대의원에 둘 수 있다. 2항 가면 조합원의 직비 무기명 투표에서 선출되라. 3항 가시면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당연 전제로서 기업별 노조는 그 기업 다닌 사람밖에 없으니까, 산별 노조는 원래부터 한 기업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정법률 3항 갑니다. 굵은 글씨 되어 있는 부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자, 초기업별 노조예요, 아니면 기업별 노조예요? 기업별 노조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돼 있죠. 노동조합 자체가 기업별 노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산별 노조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초기업별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걱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대의원을 다 잡고 그러면서 회사 조합원 이해하고 무관한 그런 의결할 때 이런 게 의심된다 했죠. 불안하다 했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일 때는 대의원의 자격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갑니다. 임원도 보겠습니다. 자, 대의원도 중요하지만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런 간부들도 중요하죠. 앞서 보셨던 대의원이 의결기구라고 한다면 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기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의결사항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럼 이 사람들도 자격이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3조 종전 규정 보겠습니다. 종전 규정 보시면 1항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리고 2항 가시면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할 수 없다. 임기에 대한 게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옆으로 가셔서 개정법률 1항.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기업별 노조는 어떻게 해라? 그 회사 다니는 사람. 그럼 초기업별 노조는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했는데 조합원으로 한정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보시면 23조 1항 종전은 어떻게 됐었어요? 조합원 중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개정법률 보시면 뒤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얘기예요. 임원의 자격, 그럼 초기업별 노조로 가정해보죠. 초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지 조합원으로 한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즉 기업별 노조만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초기업별 노조는 조합원 아니더라도 선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시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노조에서 활동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노조 가실 때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조합원으로 별로 안 가시거든요. 노조 가입은 하지 않고 노조 그냥 안에서 행정 업무나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분 자문 이런 것들 하실 거예요. 노무법인에 간 다음에 자문하는 거 말고요. 노조에 채용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노조 채용될 때 여러분들이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원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지금까지 23조 1항에서는 조합원 중에서 임원 선출인데 여러분들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그래서 전문위원 뭐 이상한 명칭을 붙여요. 노조의 그냥 근로자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노조 간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뭔가 노무사의 앞날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굳이 조합원 아니더라도 이제 간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의 니즈를 받아들인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은데 조합원 되고 그리고 또 규약에 보니까 뭐 몇 년 이상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근 가입한다 해서 바로 지금 간부에 앉힐 수가 없어. 이런 막 제약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외부에서 영입도 쉽게 할 수 있다. 규약으로만 정하면 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조합원 아니더라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시고요. 양가로 5번 쟁행위 찬반 투표. 자, 이게 가장 이슈겠죠. 아까 조합 활동도 머리가 아프지만은 쟁의행위 때도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막 찬반 투표한 다음에 쟁행위 돌입해버린다. 또 아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100명의 기업별 노조야. 근데 30명은 우리 회사 직원이고 70명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근데 찬반 투표했는데 70명이 다 찬성해가지고 쟁행위 돌입해. 그러면은 이 기업별 노조에 있는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굉장히 싫을 수도 있겠죠. 찬반 투표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또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찬반 투표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종사 근로자의 찬반 투표다. 이렇게 또 제안을 두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개정법률 바로 들어갈게요. 개정법률 41조 보시면요. 자, 여기서 네 번째 줄에 직비 무기명 이런 것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굵은 글씨 보이시죠?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종사 근로자가 아까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쟁행이 돌입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초기업별 노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의문이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해석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풀게 되면서 나오는 쟁점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쭉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는 기업별 노조, 초기업별 노조 무관하게 해고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걱정이 뭐가 있다? 조합 활동하는데 이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우리 회사 막 들어온다.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기했잖아요. 보고 읽어주세요. 오늘은 많이 물어보려고 평소에도 많이 물어봤지만 또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가만 생각하니까 다음 주부터가 이제 그 3기 실제 예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3기는 또 오자마자 바로 또 모의고사를 칠 거란 말이죠. 그럼 예습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린트를 도대체 언제 봐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험생이라면 오늘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건 양가로 2번 물어봤어요. 조합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라? 비종사 근로자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노동조합 대의원은요, 기업별 노조일 때는 종사 근로자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임원은 어떻게 된다? 임원은 예전에는 조합원 중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는 조합원 중에서 꼭 선출될 이유는 없다. 규약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고, 대신 사업 또는 사업장, 즉 기업별 노조라고 계속 얘기하면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그 조합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쟁행위 찬반 투표는요, 종사 근로자 대상으로 찬반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하고 뭔가 밀접한 것들은 종사 근로자를 한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다음 이제 3번 노조 전임자 제도의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조 전임자 제도는 제가 설명드릴 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노조 전임자, 무급, 하나는 근로시간 면제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은 이건 뭔 비판 때문에 나온 거냐? 자,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거는 회사 업무하지 않고 노조 업무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냐 이거예요. 이건 단결권 행사인데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알아서 회사하고 노조하고 합의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우리 노조법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두는 규정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결권을 억압한다. 그래서 ILO 협약을 비준하면서 그 내용들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뭐는 남았냐? 근로시간 면제자는 남았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전임자, 무급 전임자 이 부분만 삭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조문 내용 읽어보시면 24조 종전 가로 내용 보십시오. 노동조합 전임자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전임자란 이름부터 달고 있었는데 현재 개정 법률은요, 근로시간 면제 등 이렇게 해서 아예 전임자에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본문 또 가보시면요, 본문에서는 종전의 2항 보겠습니다. 2항 가시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가로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이 개정법률 가시면요, 2항 가보십시오. 2항 가시면 두 번째 줄에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임자가 아예 사라지고 원래 전임자 규정 말고요, 전임자 말고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항부터 있었어요. 종전에는 그 사항을 땡겼어요. 그러면 면제자 내용으로 이제 다 구성돼 있고 전임자 내용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 드시죠? 전임자를 두면 안 되는 건가? 자, 우리 노조법에서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명시되지 않은 것은 노사가 알아서 하면 돼요. 뭐에 의해서? 통의하거나 아니면 단협에 의해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자치 영역으로 넘긴 거지 법에 의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급 전임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24조 1항에 근거하여 이렇게 이제 내용이 안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뀐 거고요. 더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 이어서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는 개정법률 사항 가겠습니다. 자, 사항 보면 2항을 위반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배학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2기 9회 모의고사 때도 쳤죠. 근로시간 면제자가 과도한 급여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부분은 여전히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사 알아서 해. 그러니까 방만으로 해.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근로시간 면제자는 둘 수 있으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동료업 직고시죠. 사통업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줘야 되지 과도한 임금을 줘서는 안 돼. 그 내용이 여전히 24조의 사항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셨고요. 더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제 양가로 2번. 전임자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 행위로 보는 근거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노조법에서 전임자가 아예 삭제됐으니까 81조 4호, 81조 1항 4호 지배개입 부당노동이 여기서도 전임자에 대해서 돈 주지 마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이제 전임자를 둘 이유가 없으니 전임자는 노사 알아서 하는 거니 여기에 명시할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종전 가겠습니다. 종전 내용 보시면 4호 보십시오. 4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에 개입하는 행위,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하거나 운영비 원조하는 행위, 여기서 전임자 급여 지원 여기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예전에는 전임자한테 돈 주지 마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24조 사항에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 두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돼 있었죠. 옆에 개정법률 갑니다. 자, 개정법률 가시면은 또 굵은 글씨 보이시죠? 이 내용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 원조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뭐가 사라졌죠? 전임자 급여 지원 이게 아예 사라지고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자예요.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초과 급여 주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그대로 들어와 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지금 입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벌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스크 끼고 있는데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심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편집 좀 잘해주세요. 이런 장면을 삭제시켜 주시고. 자, 밑으로 갈게요. 그 밖에 이에 준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활동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 이제 허용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 항을 두고 기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기본서 수험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 제가 운영비 원조하고 그 다음에 전임자한테 돈 주는 거하고 같이 취급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완전 분리된 게 보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급여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배개입. 그런데 운영비 원조는 어떻게 돼요? 운영비 원조는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 다른 길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실 때 수험서에 있는 종전 판례 이런 것들 필요 있냐? 같이 취급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 다 필요 있냐라고 하면은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다 라는 식으로 그냥 요약 정리하시면 되고, 그거 예전에 실질서 형식설 하면서 되게 많이 외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구구절절 쓰실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라진 거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임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법에서 명시 안 할 뿐이지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임자에 대해서는 돈 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노조 업무만 해요. 근데 돈을 받아요. 그럼 누구예요? 근로시간 면제자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노조 일을 해, 돈을 안 받아. 그럼 전임자지. 노조 일만 하는 거지. 근데 노조 일을 해, 회사 일 안 해. 근데 돈 받아. 그럼 근로시간 면제자라고요.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면은 어디에 적용받는 겁니까? 24조에 따라서 과도한 급여 받으면 안 돼요. 과도한 급여 받으면 또 81조 1항 4호에서 부당노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급 전임자는 둘 수 있고, 다만 무급으로 운영하는데 왜 법에서 강제하고 왜 국가가 개입하냐 이거예요. 그럼 노사가 알아서 해라 요걸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노조 전임자는 사라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법에서 사라졌고 노사가 알아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또 전임자에 관한 판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완벽한 이제 교수님들의 해석은 없어요. 그냥 그 개정법 이후에 나온 교수님들의 기본서에도 보면은 예전 판례 법리들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판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면제자의 경우에는 이제 돈 받으면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통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시고요. 양가로 3번은 그냥 참고 삼아 들어두시면 돼요. 전임자 급여 요구 시 벌칙 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임자 규정들을 빼면서 이렇게 벌칙 두는 것도 빼버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갑니다. 교섭 창구 단위라 교섭 분리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교섭 창구 단위라 제도에서도 약간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례상 인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판례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교섭 창구 단위라 하면은 교섭 대표 노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교섭 대표 노조한테 뭔가 의무가 주어지고 있죠. 다른 노동조합한테 뭘 해줘야 되죠? 공정대표 의무가 있죠. 성실교섭 의무는 사용자하고 하는 거고, 공정대표 의무가 있고, 또 사용자도 개별 교섭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창구 단위를 해야 되는데 개별 교섭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할 때 어떤 의무가 있었어요? 그건 81조 지배개입할 때 얘기했었는데 중립 의무,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개별 교섭할 때나 아니면 교섭 창구 단위나 했을 때나 어쨌거나 공정하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입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정법률 보시면 2항 보세요. 2항 보시면은 굵은 글씨 표시돼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1항 단서는 어떤 경우냐? 1항은 바로 위에 있죠. 거기서 다만부터 이제 찾으면 되겠죠. 다만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3항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 결정하는 기한 내에 2조에 정하는 교섭 창구 단위라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이게 뭐죠?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동의한 거죠. 개별 교섭 동의했을 때 우리가 판례상으로 사용자 중립 의무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입법화된 거예요. 입법화돼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별 교섭 시의 차별 금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요거하고 공정대표 의무는 다릅니다. 공정대표 의무는 어떤 상황이다? 창구 단위가 돼야 돼요.
교섭대표 노조가 만들어지는 창구단위가 됐을 때 얘기고, 그때 사용자하고 교섭대표 노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한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기억력을 여러분들이 더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중립의무 판례 있죠.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기억이 더 잘 나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쭉 기니까 다 읽진 않을게요. 교섭창구단이라 프로세스는 알고 계시잖아요. 왜 기침이 나오고 벌레 드셨어요? 그건 아니죠. 창구단이라 프로세스 어떻게든지 그냥 말로만 해보죠.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세세한 절차 말고요. 뭐 붙이고 며칠 지나고 이런 것들은 법조문이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뺏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굵직하게 맨 처음에는 뭐부터 해요? 뭐 붙이고 이런 거 다 했다 치고 노동위원회 이런 것도 안 갔어요. 수정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부터 합니까? 자율적.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원수를 자유롭게 혼합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 대표 결정 기한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지나갔어요. 14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두 번째는 그렇죠. 과반 노조. 창구단이라 들어올 때 그 노동조합 중에서 과반 먹었던 애, 걔가 바로 대표가 돼버리죠. 근데 과반도 없어.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가죠? 노동위원회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공동교섭 대표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자율적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 10% 이상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자율적도 결정이 안 돼. 그랬을 때 노동위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자율, 두 번째 과반수, 세 번째는 공동교섭 대표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고요. 공동교섭 대표단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또 자율, 하나는 노동위원회. 그래서 마지막은 노동위원회 가면 결과적으로 인원수 구성 딱 해주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갑자기 기본 이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해보면,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세 단계 얘기했잖아요. 공동교섭 대표단의 자율 결정하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 자율 결정하고요, 차이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자율 결정 있잖아요. 이거는 방법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반 노조가 아니라 소수 노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잘 싸워. 얘가 볼 때는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제일 맞짱을 잘 떠. 그래서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근데 공동교섭 대표단은요, 인원수를 공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방법에 뭔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자율결정, 이것이 그냥 진짜 프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교섭 대표단은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제한이 노조가 10% 이상 노조가 돼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인원수 몇 명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협의하는 거예요. 332로 갈 거냐, 443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정하는 게 공동교섭 대표단에서 자율결정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뭐 시험 문제 엄청 쓸 건 아닌데 그래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 회사가 불안해할 건 뭐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가셨죠. 8페이지에 시팡 굵은 글씨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4항에서 7항까지 및 9항에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요, 또 우리 회사에 기업별 노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기업별 노조에 다 실업자, 구직중인자 이런 사람들만 가입했고 우리 회사 직원은 한 명밖에 없어. 근데 보니까 실업자, 구직중인자를 얼마나 모집을 많이 했는지 10,000명 정도 모집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은 10명인데 자, 그러면 무조건 대표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섭창구 단위라 했을 때는 우리 회사 직원들, 그 사람들 가지고 조합원수 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항에서 7항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예요. 교섭을 할 때 자율결정 단계, 그 다음에 과반수 노조 단계, 그 다음에 공동교섭 대표단 단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 할 때 조합원수 산정은 우리 회사 직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교섭 창구 단위라에 대한 절차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분리된 교섭 단위의 통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교섭 단위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었죠. 원래 분리할 수 있었죠. 자, 이 분리는 사용자가 동의해서 하는 그런 개별 교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섭 단위가 합쳐지면 안 되는데 억지로 합쳐놓으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노동위원회 가보니까 너네는 합치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교섭단위 분리였어요. 근데 법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교섭단위 분리는 됐는데 통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분리되고 나면 평생 분리냐, 이렇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리가 됐다가 합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이겁니다.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자, 종전 읽지 말고 개정법률 바로 갑니다.
자, 개정 법률에서 2항 가시면 되겠고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서 교섭단에 분리하거나 여기에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이어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어느 한쪽에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분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통합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판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갑니다. 단체배역 유효기간 연장. 자, 이거는 심플해요. 예전에는 2년이었죠.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3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10페이지 오셨고요. 6번 주제 가겠습니다. 쟁행의 수단 방법의 제한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원래 없었어도 인정되던 거예요.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직장점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직장점거할 때는 어떻게 하라 돼 있었죠? 부분적, 변정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전면적 어떻게 해요? 안 들리죠? 왜? 귀가 이상해졌는데? 전면적, 배타적 하면 안 된다. 이건 원래 판례에서 인정되어 왔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을 입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읽어보시면 개정법률의 3항 보이시죠?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기억나십니까? 직장점거 얘기할 때 제가 조문은 뭐만 있다 했죠? 시설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사용자 업무에 관한 시설, 거기에 대해서 점거하면 안 돼.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시설 말고 그럼 점거 방식에 대한 거는 법조문에 없고 판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 배타적 하면 안 돼 이런 얘기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37조 2항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제는 점유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오니까 이제 노동조합들은 막 반대를 막 했었어요. 직장점거를 무력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과거에 인정되었던 직장점거 판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직장점거 나오면은 시설에 대한 법조문 쓰고 여기에 대한 법조문 쓰고 그다음 판례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새롭게 뭔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직장점거 이렇게 써주세요. 직장점거의 조문이 이제는 두 가지가 있다. 시설에 대한 거 하나, 점거 양태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앞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때는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아까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이어서 보는 겁니다. 자, 개정법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아래 81조 1항 4호 제일 하단에 보면 굵은 글씨 있죠. 이 부분 읽어볼게요. 그 밖에 이 준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죠. 너무 명백하죠 이제. 자주적인 운영, 활동 침해할 위험 이렇게 돼 있죠. 위험이 있어야만 돈 받으면 안 돼. 위험이 없으면 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형식설, 실질설 뭐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가 물어보시면요. 굳이 쓴다면은 이젠 실질이에요. 근데 실질설, 형식설을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그거는요. 법조문 가지고 해석할 때 이 법조문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할 때 애매할 때 형식적으로 해석해라. 실질적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석의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법조문대로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옆으로 가시면 11페이지에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몇 번은 받아도 되고 얼마까지 받아도 되느냐? 그럼 전기세라 해서 돈 받았는데 전기세를 99만 원은 알아 쓰고 1만 원만 전기세네.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도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사례가 나와야 될 거고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논의를 이제 없애는 형태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조법 끝났어요. 자, 노조법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임자가 사라진 거,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달라진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니까 별거 없죠. 수험에서는 약간 무게를 좀 덜어줬죠. 초기업별 노조만이 그 실업자 가입할 수 있다. 급할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돈 주는 문제, 운영비 원조, 실질성, 형식성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제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는 기준 딱 확립됐으니까 다 판례들 넘기면 돼요. 전임자 돈 받으면 안 돼. 똑같아요.
근로시간 면제자 지금 똑같죠? 근로시간 면제자 과도한 급여 받으면 안 돼. 원래부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량이 늘어난 건 없어요. 그냥 법조문의 위치 내용들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8번 내려가시면 공무원 노동조합 있죠. 공무원 노동조합도 뭐가 개정이 됐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수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 원래는 공무원 노조에는 재직 중인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 해고된 사람, 이 사람들 또는 정년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노동조합 운영에 가입할 수 있다. 조직할 수 있고 가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전 6조 한번 볼게요. 6조 보시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일단 6급에 한번 동그라미 쳐두시고 2호도 보시면 6급도 보이시죠?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보이시죠? 그 다음에 4호도 보시면 6급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급수로 제한을 하더라. 그리고 밑에 3항 내려갑니다. 면직 파면 해임되어서 노조법 82조 1항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했을 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원래 종전의 2조 4호 라목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즉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만 노조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옆으로 가시면 어떻게 됐냐? 자, 일단 바로 3항부터 갈게요. 3항 삭제 보이시죠? 이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면직, 파면, 해임 이렇게 된 사람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뀐 게 위로 올라가 보면 일반직 공무원부터 가보세요. 급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수험서에 있는 거 보면 재직 중인 공무원만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이 판례들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급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 삼아 들어두시면요. 6급이 원래 이제 공무원을 보면 공무원이 직급과 직책이 똑같이 움직여요. 5급이면은 관리자, 6급이면은 그 업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이제 우선순위는 회사로 치면 부장급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거든요. 5급부터는 관리자야. 그다음 4급 되면 4급이면은 뭐 시청으로 치면은 뭐 과장급, 국장급 이러니까 이 사람 무조건 관리자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요즘 그 회사들은 직급과 직책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죠. 명칭은 국장인데 명칭은 부장인데 실제 하는 업무 보면 되게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급과 직책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공무원 사회도 이걸 투영해 보면 5급 사무관인데 일을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김영란법이 걸렸어. 직위해제 된 다음에 원래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되게 평범한 업무 하고 있어요. 지금 5급인데 그냥 9급이 하는 일을 해. 그럼 이 사람 노조 가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2조 노조법 제2조 4호 과목이 떠올라야죠. 거기 보면 사용자 이익대표자 얘기하죠. 근데 이익대표자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책임과 의무가 충돌되냐 안 되냐. 그래서 명칭은 보니까 충돌될 것 같은데 실제 충돌이 안 되는 사람들은 노조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수로 일의적으로 할까 아닌가. 급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걸 봐야 되고 하는 일이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면 노조 활동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호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단어 보이세요? 소방공무원. 예전에는 소방공무원이 그 조합 활동 못했어요. 소방, 경찰 이런 분들. 근데 지금 보시면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돼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바뀐 게 있고 우리 시험에서의 2차 시험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직 중인 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가시면 교원노조. 교원노조도 똑같습니다. 자, 교원노조도 제2조에 보면 종전에 있는 내용 중에 굵은 글씨 보겠습니다.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82조 1항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했을 때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노위 재심 판정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 즉 재심 판정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교원 아니다.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재직 중인 교원만이 교원 노조 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정교조 사건에서 해직된 교원 가입했다.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 아니라고 통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개정법률 보시면 1호, 2호, 3호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3호 고등교육법은 이 대학교원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4조 2 보이시죠? 4조 2의 가입 범위 보이시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2호 보시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직 중인 것을 요구해요,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고 그것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하면 된다. 만약 그 노동조합이 예를 들면 정교조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정교조가 우리는 조합을 활기차게 운영하려면 재직 중인 사람들만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규약에서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했으면 그 규약에 따라서 재직 중인 사람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해직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명예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도 받겠다. 그러면은 그 규약에 명시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제한하던 것을 이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바뀐 법에 따르면 이제 정교조 판례는요 해직된 교원 가입했다 문제 안 되겠죠. 규약만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의 부담을 또 덜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개정 법률 내용이었습니다. 자 1부 끝내고요. 최신 판례는 바로 하면은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르지만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